5조 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 겁니다. 그리고 제발 음. 제 비밀을 지켜주세요. 그래야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예순의 내가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을 때 장님이라던 남편이 갑자기 금고를 열더니 수십 장의 서류를 내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펄럭 펄럭 눈처럼 하얗게 쏟아지는 특허 등록증들, 주식 양도 증서들,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힌 수십억짜리 계약서들이 침대를 가득 뒤덮었고 나는 그 종이 눈 속에서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편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눈이 나를 똑바로 보고 있다는 것을, 초점이 또렷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다는 것을. 제발 제 비밀을 지켜주세요. 그래야 저는 살 수 있습니다. 65의 남자가 예순의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15억 빚을 갚기 위해 계약 결혼한 이 남자에게도 나와 똑같이 절박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예순의 나이에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댁에 행복과 건강을 가득 담아 보내드립니다. 부인, 방문 좀 잠그겠습니다. 네, 무서워하실 것 없어요. 금방 끝날 겁니다.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예순의 신부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컥. 방문이 잠기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묘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순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낯선 긴장감이었을까요? 지한민, 서류상으로만 남편, 시각장애 3급이라던 그 사람이 흰 지팡이를 침대 옆에 툭 던지더니 아무렇지 않게 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림도 없이 마치 눈을 감고도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처럼요. 이상해. 은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이 벽에 걸린 풍경화 액자를 한 손으로 치웠습니다. 그 뒤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철컥, 드르륵, 드르륵. 금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 나올까? 돈다발? 아니면 또 다른 계약서라도 있는 건가? 은주의 손이 이불 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이 꺼낸 건 서류 뭉치였습니다. 두툼한 파일 여러 개. 양팔에 안고도 모자랄 만큼 많은 양이었죠. 그걸 안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펄럭, 펄럭, 펄럭.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내렸습니다. 침대 위로, 바닥으로, 은주의 무릎 위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서류들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주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순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하나를 집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특허권 등록증 마이너스 항암신약 NX-2047 등록인 하는 주. 뭐라고요? 다른 것도 집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FDA 승인서 마이너스 희귀질환 치료제. 소유주 하는 주.
주식 양도 증서 마이너스 글로벌 바이오텍. 양수인 한은주.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한은주 씨. 남편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섬뜩했죠. 이게 전부 당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은주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변호사가 다 처리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이 눈 위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 5조 원어치, 당신 거예요. 은주는 그 사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귀가 잘못 들은 걸까요? 5조? 5조 원? 왜 이러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처음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은주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또렷했습니다. 흐리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멎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0년간 거짓말을 했어요. 장님인 척, 아픈 척, 무능한 척.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 은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달라붙었습니다. 한은주 씨, 남편이 은주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제 비밀을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5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은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사흘 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여름이 끝나가는 장마였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였죠. 은주는 폐업한 약국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이 떼어져 나간 자리가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 약국, 30년을 운영했던 곳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비에 젖은 채 은주는 그 간판 자리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든 건 빗물에 젖어 흐물흐물해진 폐업 서류뿐이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번져버린 잉크 자국. 그게 딱 지금 은주의 인생 같지 않나요? 15억. 숫자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다는 게 관용구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은주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기증에 휘청거리며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진흙탕에 발이 푹 빠지며 중심을 잃었고 으직끈하는 소리와 함께 은주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퍽! 그나마 멀쩡했던 한쪽 구두 굽마저 부러져 나갔습니다. 참 처량하기 짝이 없었죠. 은주는 진흙 범벅이 된 구두를 쥐고 오열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신발조차 남지 않았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집어삼키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은주의 얼굴을 덮쳐왔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은 빛과 함께 고막을 찢는 듯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죠. 은주의 동공은 공포로 확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은 승합차, 꿈에서도 마주치기 싫었던 의료 브로커들의 차량이었습니다. 기, 소름 끼치는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승합차가
은주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 손에는 섬뜩한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고 그걸 바닥에 질질 끌며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쇠파이프가 아스팔트 바닥을 긁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데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은주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한은주 씨, 뱀 같은 눈의 남자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은주의 앞에 섰습니다. 숨바꼭질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말이야. 남자가 은주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돈 갚을 능력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은주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려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시간 조금만 더. 시간은 줄 만큼 줬어. 동남아 쪽에 루트 있거든. 약사 출신이면 감 잘 쳐줘. 배 타러 가자. 남자들의 거친 손길이 은주의 팔다리를 붙잡아 챘습니다. 은주는 끌려가지 않으려 진흙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안 돼.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하지만 은주의 절규는 무심한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은주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인생이 이토록 비참하게 끝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숨이 멎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빵!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들이 놀라 고개를 돌린 곳에는 칠흑같이 검은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차는 마치 승합차를 들이받을 기세로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다 은주의 코앞에서 딱 멈춰섰습니다. 잠시 후 뒷좌석 짙은 썬팅 창문이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만 내려가더군요. 창문 틈으로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한민이었습니다. 한민은 빗물과 진흙 범벅이 된 은주와 브로커들을 더러운 벌레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그저 귀찮다는 듯한 무미건조한 표정이었죠. 한민이 가만히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그러자 운전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기사가 내렸습니다. 기사의 손에는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브로커들이 주춤하며 물러서는 사이 기사가 가방을 열었죠. 가방 안에는 노란색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기사는 망설임 없이 돈 다발을 꺼내 비 내리는 허공을 향해 흩뿌렸습니다. 푸드덕, 푸드덕. 수천만 원의 현금이 빗물과 섞여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브로커의 눈이 뒤집히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야, 이게 다 얼마야? 남자가 소리치자 은주를 붙잡고 있던 부하들이 일제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체면도 자존심도 내팽개친 채 진흙탕 바닥을 기어다니며 돈을 줍기 시작했죠. 조금 전까지 은주를 잡아먹을 듯 위협하던 맹수들이 돈 앞에선 순식간에 바닥을 기는 들짐승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한은주 씨 탑승하시죠. 어느새 다가온 기사가 은주를 일으켜 세우며 차문을 열었습니다. 은주는 멍한 정신으로 열린 차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차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습니다. 빗소리도 남자들의 고함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차 안은 서늘할 정도로 쾌적한 에어컨 바람과 은은한 가죽 냄새만이 감돌고 있었으니까요. 은주는 젖은 몸을 웅크리며 옆자리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미는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표정을 알 수 없었죠. 손수건 하나가 은주의 무릎에 툭 떨어졌습니다. 더러운 게 묻었군요. 닦으세요.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영역이 오염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결벽증 환자의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죠.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집어들고 얼굴에 진흙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한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은주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은주 씨의 채무 15억 원. 제가 방금 전부 변제했습니다. 은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민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흥정을 하는 사람 같았죠. 서류를 보세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인계약서. 그 순간 은주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왔지만 또 다른 감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딸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차가 멈춰 섰을 때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저택을 올려다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신성제약 본가라는 곳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높이 솟은 담벼락 위로 날카로운 철조망이 빛을 받아 반짝였고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마치 수백 개의 눈처럼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아니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 하는 생각이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나는 그 생각을 애써 머릿속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현관 앞에 도열한 하인들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마치 물건을 보듯 나를 훑어보는 그 시선들 속에서 나는 내가 이곳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지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고용된 사람, 아니 그보다 못한 무언가로 취급받게 되리라는 것을. 형님. 휠체어에 앉은 남편이 힘없는 목소리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젯밤 방 안에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건 세상 모든 힘을 잃어버린 듯 고개를 숙인 채 허공만 바라보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연기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묘한 서러움이 목구멍 깊숙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컥, 철컥.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차갑게 울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지한석 부회장, 남편의 친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시선을 움직였는데 그 눈빛은 마치 중고품 시장에서 물건을 감정하는 사람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그 새댁이시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는 존댓말의 형식만 있을 뿐 그 안에 담긴 건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이었습니다. 나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를 했고 그 순간
등뼈를 타고 내려오는 묵직한 아픔이 예순이라는 내 나이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 하는 주입니다. 아이고. 한석은 마치 기가 막히다는 듯 허탈하게 웃어댔고 그 웃음소리는 내 귓속으로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생이 불쌍해서 그러는데 말이죠. 나이가 예순이시라고요? 예순입니다. 간병하러 오신 거 맞죠? 그렇죠?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언이었습니다. 너는 이 집에서 간병인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냉혹한 선언 말입니다. 나는 뺨을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고개를 더 깊이 숙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 실장, 새댁은 별채 옛날 약국 있잖아요. 거기 방 주시게. 본체는 가족들만 쓰는 거니까. 네, 부회장님. 김 실장이라 불린 중년 여성이 차갑게 대답하더니 내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마치 쓰레기 봉투를 다루듯 거칠게 움켜쥐는 그 손길에서 나는 이 집에서 내가 받을 대우가 어떤 것인지 또다시 절감했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께 뭔가 한마디라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남편은 휠체어에 앉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계셨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가슴 한편이 사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기라는 걸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서러운 걸까요? 별채로 가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고도 멀었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본체 뒤편 가장 구석진 곳까지 걸어가는 동안 내 낡은 구두가 자갈길을 밟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내 인생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30년을 약국을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 불리던 내가 이제는 재벌가의 별채 끝자락, 아무도 찾지 않는 폐약국으로 쫓겨나듯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을 때 나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구약국이라는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흉하게 남은 그 글씨는 30년 전 내가 처음 은주약국 간판을 달았을 때의 설렘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제 방입니까? 불평하실 건 아니시죠? 김 실장이 열쇠를 툭 던졌고 나는 황급히 두 손을 모아 그것을 받아냈습니다. 15억 빚 갚아주고 데려왔는데 이 정도면 감사하셔야죠. 그 말이 귓속을 파고들어 뇌리에 박혔습니다. 15억 빚 갚아줬다. 그래서 너는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공기처럼 무겁게 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철컥. 문을 여는 순간 퀴퀴한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30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맡아온 익숙한 약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방치되고 썩어가는 죽음에 가까운 냄새였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주렁주렁 쳐져 있었고 바닥 장판은 군데군데 들떠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으며 벽지는 섭기를 머금어 곰팡이가 검게 번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6시에 본체로 오세요. 회장님 약 챙겨드려야죠. 쾅! 김 실장이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자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푸드득하고 먼지가 날렸고 그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허공을 떠다니는 모습이 묘하게도 내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폭 쓰러져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참아. 딸 생각해. 속으로 되뇌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옷 몇 벌, 돌아가신 남편 사진, 그리고 딸 어렸을 때 사진. 액자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서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노란 모자를 쓰고 새 책가방을 맨 채 두 손을 모아 V를 그리던 그 아이가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서희야. 나도 모르게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고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재빨리 닦아내며 울면 안 된다고, 아직은 울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끽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서희야? 내 딸이었습니다. 서희는 문턱에서 방 안을 둘러보더니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세요? 그 목소리에 담긴 슬픔과 분노,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느껴졌고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청소하면 살만해.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서희가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폐약국을 방으로 준다고요? 이게 사람 사는 곳이에요? 제가 빚만 안 졌어도. 서희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딸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돈 벌게요. 밤에라도 일할게요. 아르바이트 2-3개라도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세요. 제발요. 서희야. 나는 딸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넌 약사 면허 되찾는 데만 집중해. 그게 엄마 소원이야. 내가 다시 약사로 당당하게 서는 거, 그게 엄마한테는 무엇보다 중요해. 하지만 엄마 믿어줘. 곧 다 괜찮아질 거야. 서희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엄마를 지켜줄 수 없다는 자책감이 묻어났고 그 모습을 보는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 6시 나는 본체 식당으로 불려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내 구두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고 그 소리는 이 거대한 저택에서 내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었을 때 긴 테이블에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석 부회장, 그의 부인,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남편까지. 앉으세요. 한석이 가리킨 곳은 테이블 제일 끝자리, 하인들이 서서 기다리는 자리 바로 옆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으며 이 자리가 내가 이 집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댁이 우리 동생 약을 챙기실 겁니다. 아침 8시, 점심 1시, 저녁 7시, 빠짐없이요. 간병인이니까 당연한 거죠. 간병인.
그 단어가 또다시 공기를 타고 내 귓속으로 파고들었고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30년을 약사로 살아온 내가 이제는 간병인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댁. 한석의 부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오시면 절대 나오지 마세요. 민망하니까. 나이도 그렇고 차림새도 그렇고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목덜미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귓불이 화끈거렸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하얀 접시에 담긴 스테이크, 샐러드, 수프가 가족들 앞에 차례로 놓였지만 내 앞에만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텅 빈 테이블, 텅 빈 자리가 내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 새댁은 부엌에서 드세요. 여기는 가족들 자리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고요한 식당에 유난히 크게 울렸고 그 소리가 마치 내 자존심이 바닥에 쓸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예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니 예순이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복도를 지나는데 휠체어를 밀고 오시던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나는 멈춰 섰습니다. 무언가 말씀해 주시길, 아니 그냥 눈빛이라도 마주쳐 주시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 말씀도 아무 눈빛도 없이 그냥 지나쳐 가셨습니다. 연기야, 은주야. 연기라는 거 알잖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그렇게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들리는 것만 같았고 나는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나흘이 흘렀습니다. 아침 8시, 점심 1시, 저녁 7시. 나는 정해진 시간마다 본체로 향했고 남편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도왔습니다. 30년 약사로 살아온 습관 때문인지 약을 정리하고 복용 시간을 맞추는 일만큼은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여전히 낯설고 서투르기만 했습니다. 이 집의 공기, 이 집의 규칙, 그리고 이 집 사람들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들까지 모든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나는 본체 복도에서 물통을 들고 걸어가다가 바닥에 물기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눈앞에 휠체어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쥐었고 그 덕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물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나는 헐떡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선글라스 너머로 허공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물통을 주었지만 그 순간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휠체어 바퀴에 달린 브레이크가 단단히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복도를 이동하실 때는 브레이크를 풀어야 하는데 왜 잠겨 있었을까요? 혹시 내가 넘어질 걸 예상하고 일부러 브레이크를 잠그신 걸까? 아니야, 설마. 우연이겠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면 어김없이 본체 서재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쿵.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아니면 누군가 격렬하게 움직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도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가 반복되자 나는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폐약국 별채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밤마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날 때면 서재 쪽에서 새어나오는 그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 나는 참지 못하고 서재 외벽에 조심스럽게 귀를 갖다 댔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듯 뛰었고 혹시 들킬까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거친 숨소리, 발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치는 듯한 규칙적인 소리. 누군가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새벽 2시에 서재에서 운동을 할 사람은 설마.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께 약을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어젯밤에 무슨 소리 들으셨나요? 순간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약을 받아 드시려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새벽에 본체 쪽에서. 그 순간 남편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이 와르르 쓰러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소리가 들렸다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솟구쳤고 나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귀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당신도 날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요? 환청이나 듣는 정신병자로 보는 거예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움켜쥐더니 약을 한꺼번에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약 몇 알이 바닥에 떨어졌고 남편은 헐떡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황급히 방을 나오며 문을 닫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연기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남편의 그 떨림이, 그 목소리의 절박함이 연기였을까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나는 김 실장의 심부름으로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 답답한 저택을 벗어나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 골목을 걷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내 뒤에 섰습니다. 한은주 씨 맞으시죠? 나는 돌아섰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묘하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누구시죠?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한서희 씨 약대 선배였죠. 서희의 선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채소 봉지가 미끄러질 듯 떨렸습니다. 한서희 씨 의료사고 사건 기억하시죠? 그거 말이에요. 박준혁이 한 걸음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은 제가 약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서희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다 꾸민 거예요.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멍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은주 씨. 제가 경찰서 가서 자백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용기를 내려면 박준혁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10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10억?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만약 안 주시면 제가 언론에 다 까발릴 겁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된 한은주 씨 이야기, 딸 빚 갚으려고 예순에 재혼한 이야기, 다 흥미진진하잖아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채소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박준혁이 명함을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억은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부르르릉.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희였습니다. 엄마. 응, 서희야. 엄마, 박준혁 그 사람 나타났어요. 돈 달라고 했죠? 엄마, 절대 돈 주지 마세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 감옥 갈래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엄마가 또 빚지는 것보단, 엄마가 또 고생하는 것보단. 서희야, 진정해. 엄마, 전 이제 혼자 살게요. 엄마 없이 살 거예요. 그게 엄마한테도 나을 것 같아요. 서희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시장 한 구석 벤치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는 꾹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이곳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무너지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순에 시작한 새 인생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 실장이 별채로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이번 주 토요일 신약 발표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신약 발표회. 신성제약의 연례 행사라고 했습니다. 투자자들과 언론, 그리고 의료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그런 자리에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김 실장의 차가운 눈빛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의상은 보내드릴 테니 그대로 입고 오세요. 다음 날 배달된 상자를 열었을 때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분홍색 한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렬한 형광에 가까운 분홍색이었습니다. 천은 광택이 나는 값싼 폴리에스터였고 옷고름에는 큼지막한 조화가 달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니 어쩌면 40년 전에나 유행했을 법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나는 그 한복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걸 입고 파티장에 가라는 건가요? 나를 또 한 번 창피를 주려는 건가요? 하지만 다른 옷은 없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분홍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낯설었습니다. 예순의 얼굴에 화려한 분홍빛이 어울리지 않았고 값싼 광택이 가난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차라리 그냥 검은색 정장을 입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를 호텔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입구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들, 반짝이는 보석들과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 그 사이로 분홍 한복을 입은 내가 걸어 들어가는 것은 마치 동네 잔칫집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분이지 회장님 세부인이래요. 세상에 나이가 몇인데. 60이라던데요. 빚 때문에 재혼했다던데. 어머, 저 옷 좀 봐요. 어디서 구한 거야? 속삭이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목덜미가 뜨거웠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히 맺혔습니다. 걷는 내내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 시선들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처럼 내 등을 찔렀습니다.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구석으로 가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어서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든 한석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신성제약의 새로운 신약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한석의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온 홀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동생 부인을 소개합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평범한 분이시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조롱하듯, 비웃듯. 우리 동생이 눈이 불편하시잖아요. 간병해 주실 분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이분이 빚이 좀 있으셔서 저희가 다 갚아드렸죠. 15억이었나?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더 크게, 더 노골적으로. 그래서 서로 이득이 되는 관계가 된 겁니다. 좋지 않습니까?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그건 축하가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숨 쉴 수도 없었습니다. 얼굴이 타는 것 같았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공개적인 망신이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나는 거지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참아. 조금만 더 참아.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핑 돌았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석에 있던 샴페인 타워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쓰러진 남편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구급차 불러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쓰러져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하얀 거품이 일고 있었고 손과 발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나는 남편을 안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살짝 보이는 남편의 눈을. 그 눈은 또렷했습니다.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 박자, 아주 짧은 한 박자 동안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연기라는 것을, 나를 위한, 아니 우리를 위한 연기라는 것을. 구급차가 도착했고 남편은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파티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빠져나갔고 한석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는 과로로 인한 일시적 발작이라고 했습니다. 한석과 김 실장이 복도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나는 남편 곁에 홀로 남았습니다. 모두 나갔나요?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고 계셨습니다. 네, 나갔습니다. 한은주 씨, 남편이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으셨습니다. 또렷한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니, 따뜻하다기보다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창피 주려고 한 거니까 제가 망쳐버리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박준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0억 협박, 딸의 누명, 그리고 일주일 후면 언론의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협박까지.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고 손이 떨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한은주 씨, 남편이 내 두 손을 잡으셨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자 제가 처리할게요. 박준혁,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까지. 뒤에 있는 사람이요? 제 형입니다. 박준혁은 그냥 말단이에요. 형님이 시킨 겁니다. 당신 딸을 망가뜨려서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은주 씨, 저와 함께 싸워주세요. 남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제 형을 무너뜨리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30년간 약사셨잖아요. 약을 알고 독을 알고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65의 남자가 10년간 장님인 척하며 살아온 남자가 지금 내 앞에서 무릎을 꿇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킬 사람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을 지켜야 해요. 그 아이가 다시 약사로 설 수 있게 해줘야 해요. 그럼, 네,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60의 손과 65의 손이 떨리면서도 단단하게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함께 싸울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그날 밤 60과 65의 진짜 동맹이,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밤 11시 본체 2층 서재 옆 작은 방으로 오세요. 조용히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0시, 10시 30분, 10시 50분. 시간이 가는 것이 이렇게 더디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걸까요? 어떤 비밀을 보여주시려는 걸까요? 11시가 되자 나는 별채를 나섰습니다. 가을밤 공기는 차가웠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고요한 정원에 울렸습니다. 본체로 가는 길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구두굽이 자갈을 밟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고 그 소리조차 누군가에게 들릴까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본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서재 옆 작은 방 문틈으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편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채로 달빛을 받으며 서 계신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고 책장 하나와 소파, 그리고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앉으세요. 남편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고 남편도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무언가 말씀하시려다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셨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느껴졌습니다. 한은주 씨,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약속해 주세요. 놀라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동정하지도 말아달라고. 네, 약속하겠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무엇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셔츠가 벗겨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상체는 흉터투성이었습니다. 가슴, 옆구리, 등, 팔, 온몸이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칼로 베인 듯한 긴 흉터, 화상을 입은 듯한 울퉁불퉁한 자국, 그리고 무엇보다도 팔 안쪽으로 가득한 주사 닿을 자국들. 그것들은 마치 지도처럼 남편의 몸에 새겨져 있었고 각각의 흉터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사로 30년을 살았지만 이런 상처들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10년 전입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큰 고통이 숨어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형님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서재로 불러서 술을 권했죠. 저는 마셨습니다. 형님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술에는 독극물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의 손이 가슴의 흉터를 더듬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더군요. 시신경을 파괴하는 약물이었다고. 이미 시력을 잃었을 거라고. 하지만 남편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볼 수 있었어요. 희미하게나마 빛이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형님이 술을 따르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던 것을, 그래서 술을 삼키지 않고 뱉어냈던 것을. 하지만 이미 혀와 입안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일부는 흡수되었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장님인 척하자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형님은 제가 완전히 장님이 되었다고 믿고 방심할 거라고.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 10년 동안 장님인 척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터들은 해독제였습니다. 남편이 팔에 주사 자국들을 가리켰습니다. 독이 천천히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가 직접 해독제를 주사했어요. 의사 모르게, 형님 모르게, 밤마다 혼자서 30년 약사로 산 내 눈에도 그 주사 자국들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각도가 어색했고 어떤 것은 깊게 찔려 있었으며 어떤 것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에게 주사를 놓았다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일이었을까요? 어떤 약물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약사의 본능으로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남편이 책장으로 가서 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책 모양의 상자였고 그 안에는 작은 유리병과 주사기, 그리고 의료 기록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병을 집어들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고 라벨에는 NX 2047 시험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NX 2047. 그건 신성제약이 개발 중이던 항암제의 코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이건 제가 개발한 신약이었습니다. 남편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했어요. 시신경을 파괴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숨겼죠. 그리고 그 약을 저에게 주사한 겁니다. 나는 의료 기록지를 펼쳤습니다. 약사로서의 지식이 총동원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조직 검사 결과, 그리고 주사 부위 사진들. 나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메틸알코올 혼합물이에요.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NX 2047에 메틸알코올을 섞은 거예요. 시신경을 서서히 파괴하는. 그리고 이 주사 자국들은 나는 남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나트륨 T5황산염을 주사한 흔적이에요. 메틸알코올 해독제. 혼자서 이걸 놓으셨다는 거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밤마다 혼자서 떨리는 손으로 자신에게 주사를 놓으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 채 잠들어야 했던 그 시간들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는 약사로서 그리고 동맹으로서 말했습니다. 형님의 서재에 비밀 금고가 있을 겁니다. 제약회사 임원들은 민감한 자료를 금고에 보관하거든요. 거기에 임상시험 조작 기록이나 다른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가 찾아드릴게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년 약사 경험이 여기서 쓰일 줄은 몰랐네요. 약품 보관 규정, 독극물 관리법, 저는 그런 것들을 외우고 있어요. 서재의 구조를 보면 금고가 어디 있을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위험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우리는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엄마. 서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서희야? 엄마,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했어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이요. 많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잖아요. 서희야, 엄마, 전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요. 서희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딸이 무력하고 미안해하기만 하던 내 딸이 이제는 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서희야. 나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도 곧 다 해결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서희가 돌아간 후 남편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딸을 두셨네요. 네, 제 자랑입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우리는 그 빛 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긴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힌다고. 사흘 뒤 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한석의 서재로 들어가기로. 남편과 상의한 결과 한석은 매주 수요일 밤 골프 모임에 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부인도 함께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수요일이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2시간 뿐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나는 별채를 나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손전등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본체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서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2층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석의 서재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은주야, 할 수 있어. 30년 약사 경력이 있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긱. 문이 열렸습니다. 서재는 넓고 호화로웠습니다. 가죽 소파, 거대한 책장, 그리고 창가에 놓인 무거워 보이는 책상. 나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두리번거리며 서재를 살폈습니다. 약품 보관 규정상 습기를 피해야 하니까 창가는 아니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곳이어야 하니까 벽난로 근처도 아니고 30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익힌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나는 서재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북쪽 벽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온도가 일정하며 습기도 적은 곳. 그곳에 책장이 있었습니다. 책장으로 다가가 책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진짜 책이었지만 한쪽 구석의 의학 서적들은 이상했습니다. 책 등에 먼지가 없었습니다. 자주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책들을 하나씩 빼보았습니다. 5번째 책을 빼내자 뒤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장 일부가 살짝 밀려나며 틈이 생겼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찾았다. 비밀 금고를. 금고 문에는 전자 비밀번호 키패드가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손전등을 비추며 키패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숫자 버튼 중 일부에 손때가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2479. 4개의 숫자. 조합은 24가지였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의미 있는 숫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생일, 기념일, 아니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9472. 신성제약 설립 연도 삐삐삐
틀렸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4792. 삐삐삐. 또 틀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3번 틀리면 경보가 울릴 수도 있었습니다. 한석의 생일은 2월 9일이라고 했지. 그럼 0209? 아니면 거꾸로? 마지막 시도 9702.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띠링.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류 파일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그것들을 꺼내 손전등을 비추며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파일, 이중장부였습니다. 신성제약의 실제 매출과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이 달랐습니다. 수백억 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계좌 목록이었습니다. 케이맨 제도, 스위스, 싱가포르.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세 번째,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라벨에 박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10시 30분밖에 안 됐는데 한석이 돌아올 리 없었습니다. 그럼 누구? 똑똑똑. 부회장님? 김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부회장님 계십니까? 서류 가지러 왔는데요. 문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황급히 금고 문을 닫고 책장을 원래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책상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어라? 김 실장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상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 나는 숨을 죽이고 웅크렸습니다. 제발, 제발 들키지 말게 해주세요. 사모님? 김 실장이 책상 앞에 섰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길고 긴 테이블 양쪽으로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한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쪽 구석, 마치 범죄자가 서는 자리처럼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오늘따라 더 힘없어 보이셨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한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제 동생과 관련된 매우 심각한 문제 때문입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니라 두 발로 서서 박준혁이라는 남자를 벽에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고 박준혁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돈을 더 달라고? 내가 감히? 영상 속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까불면 죽는다. 알겠나? 쾅! 쇠파이프가 박준혁의 옆을 내리쳤고 박준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보시다시피 한석이 말했습니다. 제 동생은 폭력적인 정신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님인 척하다가 갑자기 눈을 뜨고 사람을 폭행합니다. 이런 사람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그건 자기 방어였어요. 박준혁이 먼저 뭡니까? 한석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세댁, 당신도 이 폭행에 가담했습니까? 어젯밤 제 서재에 무단 침입한 것도 모자라서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한석이 선언했습니다. 지한민 회장 해임안에 찬성하시는 분? 임원들의 손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대부분이 찬성이었습니다. 나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석이 나를 불렀습니다. 별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입니다. 도장 찍으세요. 이혼이요? 우리 동생은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할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15억은 어차피 갚았으니 이제 나가세요.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묶인 채 바보처럼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무서워. 때리지 마. 하고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연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혹시 정말로 무너지신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부르르릉.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희였습니다. 엄마, 저 경찰서 왔어요. 경찰서? 박준혁을 상대로 고소장 냈어요. 약 바꿔치기 교사, 협박, 공갈. 엄마 혼자 싸우게 할 순 없잖아요. 제가 증언할 수 있는 건 제가 할게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요.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딸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는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습니다. 한석이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촉이 종이 위를 맴돌았습니다. 60평생.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류 위에 얼룩이 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반격을 위해서 탁 도장이 찍혔습니다. 한석이 서류를 낚아채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 짐 싸서 나가세요. 오늘 안으로.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USB가 있었습니다. 박준혁과 한석의 거래 녹음이 담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나는 별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약사 생활의 흔적들, 딸의 사진들,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들을 상자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예순에 시작한 이 싸움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는 USB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오가 되자 나는 본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자리였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약국을 운영하며 수많은 환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던
그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주주 여러분, 지한석 부회장이 동생을 독살하려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첫째, 10년 전 지한민 회장에게 주입된 독극물 분석 결과입니다. NX-2047 시험약에 메틸알코올을 혼합한 것으로 시신경을 서서히 파괴하는 물질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둘째, 지한석 부회장의 이중장부와 비자금 계좌 목록입니다. 수백억 원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한석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셋째, 박준혁과의 거래 녹음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스피커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민 그놈, 완전히 미친놈으로 만들어. 그럼 회사는 내 거야. 돈은 얼마나 주실 건데요? 10억? 그리고 한서희도 완전히 망가뜨려. 그 엄마가 꼼짝 못하게. 한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명백했습니다. 약사로서 증언합니다. 나는 남편의 상체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흉터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주사 자국들은 지한민 회장이 스스로에게 해독제를 주입한 흔적입니다. 10년간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온 흔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서희였습니다. 내 딸이 똑바로 서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준혁이 저를 음해했습니다. 약을 바꿔치기해서 의료사고가 일어나게 만들었고 그를 사주한 사람이 지한석입니다. 저는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서희야, 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했어요. 이제 함께 싸울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휠체어가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발로 떨리지만 단단하게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형님,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슬펐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형님이 따라준 독극물을 마시면서도 장님인 척하면서도 매일 밤 해독제를 주사하면서도 참았습니다.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형님은 살인 미수범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지한석 씨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안 돼. 한석이 소리쳤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감사와 미안함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희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60의 손, 65의 손, 그리고 35의 손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주 여러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성제약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투명하게. 그것이 제가 10년을 버틴 이유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걷히고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순에 시작한 싸움은 이렇게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새로 지어진 건물 앞에 서서 그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희망약국 타운. 내 이름으로 만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약국이었습니다. 신성제약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만든 것이지만 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두 내가 맡았습니다. 30년 약사 인생의 결실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리본 커팅 하셔야죠. 옆에서 서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은 1년 동안 재심을 거쳐 약사 면허를 되찾았고 이제는 이곳의 책임 약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딸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해 보이는지 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모님, 준비되셨습니까?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돌아섰습니다. 한미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서 계셨습니다. 더 이상 휠체어도 선글라스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남자로 내 옆에 서 계셨습니다. 여보, 그냥 은주라고 불러요. 사모님은 너무 딱딱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은주 씨. 그가 조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서로를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계약으로 시작한 관계를 진짜 부부로 만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리본 커팅이 끝나고 사람들이 약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들, 약값이 부담스러워 병원 가는 것을 미루던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 안도와 감사가 번져나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무료인 거 맞죠?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편하게 오세요. 내가 대답하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30년간, 아니 60평생 찾아왔던 것이 누군가에게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성제약 본가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 마련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정원이 있는 2층 주택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1년 동안 남편은 요리를 배웠습니다. 10년간 장님인 척하며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기 위해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아직 안 와요? 아르바이트 끝나고 온다고 했어요. 9시쯤 될 거예요. 서희는 약국 일을 하면서도 저녁에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임상약학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폐약국 별채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울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60이라는 나이에 빚더미에 앉은 채 딸마저 등을 돌린 것 같았던 그 순간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은주 씨, 식사 준비됐어요. 남편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탁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두부조림, 나물 몇 가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맛있겠어요.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 씨, 네, 고맙습니다. 남편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10년간 참았지만 혼자서는 끝낼 수 없었을 겁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나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거예요. 함께였기에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60과 65의 손. 주름지고 거칠지만 서로를 지탱해준 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 전 같았으면 이 빗소리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비 오네요. 남편이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네, 오네요. 나도 그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은주 씨, 네. 오늘이 진짜 우리 첫날 밤 같네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순의 첫날 밤이라니. 내가 웃자 남편도 따라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고 남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비갠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예순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고 흰머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1년 전의 절망적인 눈빛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예순,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구나.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예순에 시작한 내 인생 이막은 이제 막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것이고 넘어질 날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걸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순, 그리고 시작. 내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